이달 들어서 하루 평균 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여서 코로나19 발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화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런 상황을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일요일까지 예정됐던 수도권의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계속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양천구 탁구장 또 그리고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 게릴라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터지고 또 방치하면 또 계속 커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네. 그 리치웨이 관련돼서 확진자는 이미 이제 116명까지 늘었습니다. 네. 지금 파생된 확진 건수만 봐도 10건 가까이가 되는데요. 최초에 이제 지난 2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리치웨이에서 났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 동포 쉼터로 이제 네. 번져서 확진자가 6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방문 판매 업체인 NBS 파트너스로 넘어가서 12명이 확진됐고 네. 그다음에 그 명성 하우징이라는 곳에 또 확진이 돼서 17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하느님 교회에서 4명. 그다음에 그 SJ 투자회사 콜센터 직원들 10명. 그리고 예수 말씀 실천교회라는 곳에서 9명.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0여 명 안팎의 그 작은 감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것이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탁구장 역시 현재까지 60명 정도 잡히고 있는데요. 네. 탁구장에서만 34명이 확진이 됐고요. 네. 예배를 받던 용인시 큰나무교회에서 또 26명, 그다음에 그 광명에 있는 어르신 보호센터에서 7명, 예. 그리고 대성학원 직원, 그리고 직원의 어머니는 삼성전자의 그 직원이셨고 네. 네. 그 삼성전자 직원인 어머니와 접촉한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 직원도 확진을 받는 이런 양상들이 이제 번져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군대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천에 있는 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옛날 기무사령부인데요. 이 원인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최초에 소령 1명이 확진을 됐고 식사를 같이 했던 3명 그리고 1명 이래서 이제 그 안에서는 4명이 추가 확진이 됐으니까 5명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네. 어저께 그 가운데 군인의 그 딸이 확진이 됐습니다. 네. 그 구로구 신도림동에 사는 유치원생인데요. 이 유치원생 역시 무증상이었고 그 지난 8일부터 유치원에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60명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고 그 유치원과 학원이 지금 폐쇄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군 내에서도 지금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감염 경로가 다 불분명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이른바 깜깜이 감염은 지금 어제까지 계속 8에서 9%, 8, 9%대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준으로 삼았던 5%는 이미 넘긴 지가 네. 한참 됐고요. 그래서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추적이 어렵고 더구나 이 코로나19는 그 세대기가 짧아서 감염이 빨리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감염을 확인하면 이미 그 곳에 있는 확진자가 다른 곳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뒤를 쫓아가는 상황, 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적도 어렵고 또 대처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우리 방역 당국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더 빠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지금 유재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상황은 다 동의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감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예.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게 추적이 어려운 것보다는 네. 예방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 미리 좀 알 수 있어야 찾는데 이 환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가서 찾아지는 네네.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부분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약 9%, 8%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약 10% 정도 되면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만연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따라서 잠재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어딘가에 있는 감염이 증상이 있는 사람이 튀어나오면 방역당국에 노출이 되고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잠재되어 있는 걸 찾기 어렵죠. 예. 예. 자, 크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이 부분 피할 수 없습니다. 장기전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뭐 일부 국가처럼 0명으로 줄이겠다는 생각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역사회 감염이 네.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부분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통제 가능하고 백신 개발될 때까지 집단 면역 형성될 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면서 지금은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와 방역 당국의 역량 부분을 잘 조절해 나가면서 예.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지점이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없애거나 이런 부분을 좀 갖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확진자가 늘고 줄고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처럼 매일 40명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인구 규모나 현재 서울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봤을 때 예. 이 부분이 통제 가능한 범위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방역 당국 우려하듯이 이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방역 역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거나 네. 혹은 그 이상으로 너무 지나쳐서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어느 정도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막아야 되겠죠. 예. 그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보완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깜깜이 감염 환자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통제 가능한 수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이제 집단 감염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예. 미리 준비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 환자가 발생하면 가서 대응하는 사후 대응입니다. 예, 예. 사전 예방, 사전 감시, 뭐 이런 어떤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처 간의 공조를 통한 사전 예방적인 이 공조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구축돼야 되겠다는 걸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예.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코로나19 표본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의 어느 계층의 어느 집단에 예. 이런 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높다, 낮다를 알 수 있고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조사하면은 예.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필요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여론조사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방법은. 아, 그래요? 표본 예. 조사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네. 일정한 수준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표본 검사를 하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미 이 부분은 독감 표본 감시 체계도 있고요. 결핵 전국 단위의 표본 감시 체계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발생 상황을 예측하고 전망하고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하고 필요하면 의료계 역량도 강화하고 네. 뭐 치료약도 구비하고 이런 조치를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적인 코로나19 표본 감시 체계를 동원해서 가능해서 뭔가 사전 감시 체계를 하는 것이고요. 모니터링도 하고 두 번째로는 방역 당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방역 당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부처 간의 공조가 좀 눈에 띄게 좀 활발히 돼야 되는데 네. 한 가지만 아주 한 가지 짧게 네. 얘기 드리면요. 예. 이 혹서 너무 더워서 지금 방호복 입고 일하는 게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뭐 에어컨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20년간 이런 혹서기에 고열 작업자에게 필요한 쿨링 자켓이나 또 뭐 2시간마다 근무하는 무더위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들을 많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방역 수칙이 아니고요.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수칙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공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공조 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고 네.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을 듣는 도중에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56명이 추가가 됐네요. 네, 어제는 56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그 누적 확진자는 12,000명이 넘었습니다. 12,003명인데요. 조금 특이한 것은 해외 유입
환자가 13명입니다. 예. 이 중에 이제 공항에서 10명이 검역이 됐고요. 예. 지역 발생이 3명, 그러니까 순수 국내 발생은 43명입니다. 치료가 완료된 분들은 15명이 늘어서 1,669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1명이 늘었습니다. 서울이 25명인데요. 이 가운데 24명이 순수 국내 발생입니다. 경기가 19명 가운데 18명이 국내 발생이고요. 대구가 1명이 발생을 했고 인천은 1명이 발생했는데 이거 해외에서 유입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제는 서울이 24명, 경기가 18명, 대구 1명 이렇게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는 56명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2,00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지역 발생은 43명입니다. 서울이 25명, 경기 19명, 대구 1명, 그리고 인천에서 1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역시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확진자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외 유입산 사례가 이게 늘어나네요. 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요. 네. 지금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도 워낙 적어졌고 네. 그렇죠. 최근에는 그 공항에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되는 분이 거의 한두 명 정도에 네. 불과했는데 어제는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10명이 공항에서 검역 단계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예. 네. 일단 뭐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들 수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뭐 네. 그동안에 확진자들이 좀 적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해외 사례들을 보더라도 지금 각국에서 경제를 조금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은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좀 그 방역을 풀어주다 보면 확진자들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자문도 하고 오셨잖아요. 네네. 이 해외 사례들을 보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뭐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완화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사람 간의 접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접촉이 증가하면 감염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감염 위험이 증가해서 다소 환자가 다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대유행으로 가지 않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도록 관리하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하는 국민들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지켜야 될 수칙과 또 그에 따라서 방역 당국도 좀 더 촘촘하게 예방적인 부분 어디에 중점적으로 할 것인에 대한 이런 세심한 디테일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예. 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작동되지 못하면 결국 감염 증가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저 화면에 보면은 저 최 교수님의 모습을 잠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 장면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 장면은 이제 우즈벡에 있는 보건 당국자 그리고 예. 그다음에 보건부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 장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앙 TV에 출연해서 마치 이제 화상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TV에 출연해서 이제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방역 정책에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정하고 권고하고 자문하는 그런 과정의 설명입니다. 예. 저 우즈베키스탄의 그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 3월 1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폭발적으로 환자가 그래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4월 말쯤 되기 전에 그 감염은 큰 대감염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됐고요. 그 효과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와 그러한 정책들이 강화돼서 됐고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숫자 좀 맞습니다만 매일 뭐 50명, 60명, 뭐 70명 그 사이에서 계속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이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에서요? 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의사들과 의료진의 감염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나라와 의료 그쪽의 우즈베키스탄의 예.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수준과 사실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나라- 회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요. 그게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스크 굉장히 잘 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은 조금 다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얘기 뭐 하는 다른 보도 자료화면인데 대부분은 다 마스크를 쓰고 사진 회의를 하고요. 찍느라고 뭐 벗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 화면에서는 뭐 마스크 쓴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예. 근데 외국에서는 사실 마스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유럽에서 좀 특히 그랬었죠. 그렇죠. 네네. 우즈베키스탄은 어떻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은 마스크 굉장히 잘 씁니다. 그리고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쓰는데 다만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거나 뭐 거부감은 없는데 전격품의 마스크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찾아보기 좀 어려웠고요. 우리 K80이나 94 마스크 같은 경우를 의료인에 한해서 주로 쓰고 대부분은 지금 뭐 덴탈 마스크 같은 그런 예. 마스크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역시 마스크를 뭐 황사라든지 이런 미세먼지가 아니었다면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스크를 쓸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뭐 좀 낯선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도 이제 56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 앞서서 이제 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 정했던 기준선을 넘어가는 이 5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상태라면 이게 조금은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걱정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추세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 부분이 40명, 50명에서 계속 100명 명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네. 이제 결국 급격하게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냐는 이 확산 속도를 판단해야 되고요. 확산 네. 속도는 이제 통계치를 최소 일주일치는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50명, 일일 신규 환자 50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게 5%이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네. 일일 환자 50명이면요. 예. 14일 잠복해 고려했을 때 14일로 치면은 곱하기 50 곱하기 14면은 5일은 5, 4, 한 7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700명에서 중증 환자가 10%라고 가면 70명 정도가 예.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국가가 정한 중환자실의 규모가 그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네. 서울 지역이.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한 겁니다. 따라서 네. 다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의료기관의 역량과 음압 격리병사 숫자를 올리면은 50명이 아니고 100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유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충분히 역량을 갖고 우리 확대하면은 이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것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체계 상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지금 정해놨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뭐 여러 가지 동원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관리 가능 범위를 올릴 수 있고요. 이미 우리는 2달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명, 200명 환자가 그렇죠. 발생해도 예. 관리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좀 관리해보면 좋겠다라는 예. 관점에서 합리적인 그 선을 좀 제시한 겁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뭐 수도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그 정세균 총리도 이 수도권 지역에 생활 속 방역 체제를 유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강화된 그 방안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수도권만 강화된 방역 수칙을 2주 동안 적용을 했는데 그 그랬죠. 마감이 이제 이번 주 말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돌아올 것인지. 그런데 지금의 전체적인 지표나 수치는 좀 더 강화된 방역 상황을 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총리의 얘기도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예. 방역 당국에서 지금 이제 긍정 부정적 요소를 어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는 뒤늦은 확진자 발견. 이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던 환자가 생기면 그때 가서 쫓아가는 그런 방식들.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들의 이용 시설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밀폐된 장소 내에서의 모임들이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불편들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 요소로 봤습니다. 예. 긍정적 요소는 일단 그 의료기관이나 종교시설, 학교 내에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방역 그 수칙이나 대책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방역 조치를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는 점들을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뽑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총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은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유지하되 필요한 부분은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겪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지점에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된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또 고령층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방역 당국의 설명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소규모 종교 모임, 방문 판매업소, 탁구장에서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히 무등록,
방문 판매업소 감염 사례에서 60대 이상 확진자가 약 70%에 달한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과연 우리 의료 체계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최 교수님이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고령자 중심의 확진자 증가세여서 생활치료센터를 좀 열어야 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이제 치료 받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왜냐하면 최근엔 발생 환자보다 그 완치 환자가 이제 적기 때문에 한때는 그게 이제 역전이 돼서 저희들이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그래서 1,00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지금 입원해서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예. 지금 수도권은 감염병 전담병원이 13개소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요. 병상이 1,7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000개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입원 환자들이 좀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수도권 병상 공유하는 훈련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2차 대유행을 이제 대비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한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도권이 공동으로 병상을 이제 나눠 쓰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에 문제는 없는데 이제 경증치료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이 생활치료센터에는 이제 증상이 약한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그 대구에서 큰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나왔을 때 초기에 전부 입원을 시키는 바람에 이제 정작 입원하지 못하는 분들이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놓으면 증상이 좀 약한 분들을 빨리빨리 그쪽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병상에 여유가 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준비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사실 뭐 이 생활치료센터는 K-방역의 대표적인 그런 또 특징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걸로 이제 상당히 효과를 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면 수도권 지역에 이 생활치료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경증 환자들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러다 네네. 보면은 혹시나 의료진들이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의료진의 피로감이 누적보다는요. 네. 네. 지금 만에 하나 이 환자가 발생이 급증하면 결국 중환자실의 병상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네. 이 입원 병상 전체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망률이 발생하는 모든 지점은 다 중환자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망자가 예.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 입원 환자 병상과 중환자실의 병상을 여유를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환자가 그동안 많지 않아서 뭐 입원 환자 병상, 중환자실 병상도 일반 환자도 가 있고 네. 코로나19 환자 아니어도 이렇게 좀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깥으로 빼고 여유를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검토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5, 6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좀 줄어드는 추세가 확인이 돼야 이걸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당분간 계속 갈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혹시라도 뭐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밀접한, 밀집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만일에 그런 이 관리가 안 된 곳이 하나라도 만나게 되면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관점에서 지금 생활치료센터 부분도 좀 고려해보고 또 중환자실도 좀 추가로 더 확보하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관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뭐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피로도를 얘기한 것은 지금 날이 더워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의료 방호복을 입다 보니까 뭐 더워서 탈진해서 쓰러지는 이제 간호사들도 나오고요. 네.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결국 의료진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그 방호복을 입고 그 안에 지금 야외에 특히 있게 되면 그 안에 방호복 안에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네. 거의 사우나하고 똑같고요. 1시간이 아니고 30분만 있어도 땀으로 다 젖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업무를 계속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정말 긴급하고 사람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도 정말 무조건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호복을 입고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 업무 방법을 좀 바꾸거나 네. 네. 안전보건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결국 간호사,
또 의사분들이 일하시는 그 안전보건 측면에서 안전수칙을 어떻게 좀 변화하고 제대로 근무할 수 있게 건강을 좀 보호하면서 피로도를 낮추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고용노동부와 예. 또 방역당국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그렇죠. 관련된 방법들이 있으니까 상의해서 좀 다각적으로 공조체계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안전 측면에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 네. 이미 그렇게 많이 20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왜 이번에는 그런 산업안전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그 안전보건 수칙을 왜 마련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지금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게 날이 더워지면 일반 시민들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새로운 바이러스긴 하지만 그동안에는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 활동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기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걸 네네. 보면 기온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어, 봐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염 발생이 한 가지 원인만 갖고 발생하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요. 예.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바이러스 생존력은 떨어진다. 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나 그거 한가에 의존할 수는 없고요. 결국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사회 이 대인 간의 소셜 사회적 접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확대되는 그 원인이 더 크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생존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뭐 겨울이 되면 그러면 더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마스크를 잘 쓰면 또 완화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걸 고려해야 되고요. 그러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에 예. 의존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갖거나 그거에 의존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서 뭐 접촉도 강화하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 부분을 경시하거나 좀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날씨보다는 접촉을 더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요. 사회적 예. 거리두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